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용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니체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처음은 아니에요. 제가 니체에 두 번째 빠졌는데 제가 97학번이거든요. 철학과 출신인데 공부는 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니체 수업을 들을 때에는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니체는 이게 인간적으로 땡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교수님이 그 시대를 반발자국만 앞서는 철학자는 그 시대의 추앙을 받지만 뭐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앞선 그런 철학자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니체의 삶을 보면은 비극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하게도 니체가 처음 쓴 책이 비극의 탄생입니다. 물론 이 비극은 제가 말씀드린 비극과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지만 니체의 첫 책이 비극의 탄생이면서 니체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실제로 그 니체는 살아있을 때 그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제정신일 때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인정을 받을 때에는 니체가 이제 죽기 11년 동안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거든요. 완전히 그 정신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니체가 얘기했던 그런 사상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 매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솔직히 그 당시에도 매우 적합했는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매우 그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도 니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니체 관련된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제 그 제가 봤을 때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니체가 아닐까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다시 니체에 빠져 살게 만든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니체의 삶, 이 책입니다. 수 프리도 작가님이 쓴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전기인데요. 이 책은 인간 니체를 정말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특별히 그 니체의 철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그 형성 과정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철학자가 어떤 자기의 철학 이론을 얘기를 하잖아요. 철학 사상을 얘기하는데 때로는 그 사상이 매우 그 삶과 철학자의 삶과 독립적이어서 굳이 그 철학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그 철학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어떤 철학 사상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니체의 철학은 그야말로 생애 철학이고 고인의 삶 그 자체가 녹아있는 그런 철학 사상이기 때문에 니체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니체가 얘기했던 철학 그 사상을 명백하게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이 책을 읽고 더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니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간 니체와 니체의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니체의 삶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는 그런 책인데, 제가 여러분께 이 책을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책이 되게 큰 상을 받은 그런 책입니다. 2019년 호손된 상 수상작인데요. 호손된 상은 영국의 매우 권위 있는 문학상입니다. 41세 이하의 작가들한테 종목도 뭐 전기만 주는 게 아니라 뭐 문학, 에세이, 시, 전기 상관없이 그 중에 그 해 딱 하나만 주는 그런 책인데, 심지어 이게 호손된 상 100주년 기념 선정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 수프리도 이 저자분께서 그냥 상 콜렉터예요. 내신 책마다 그 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책이 세 번째 책인데 다 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또 이런 책, 또 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자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프리도는 소설가이자 전기작가이다. 영국에서 태어나 노르웨이에서 세례를 받았고 두 나라를 오가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피렌체, 파리, 런던에서 미술사를 공부했다. 2005년에 펴낸 에드바르 뭉크 세기말 영혼의 초상은
뉴욕타임즈로부터 평전을 문학작품의 경지로 승화시켰다는 격찬을 받으며 영국의 가장 오래된 문학상인 제임스 테이트 블랙 기념상 정기 부분을 수상했다. 이 뭉크를 보시면 이 책의 뭉크 부분이 또 나옵니다. 니체와 매우 관련이 깊은 사람이에요. 또한 2012년에는 스웨덴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아우구스투스 스트린드베리의 삶을 조명한 스트린드베리의 삶을 펴내어 매혹적인 전기라는 평을 받으며 더프 쿠퍼상을 수상했으며 사멜 존슨상의 최종 후보로도 꼽혔다. 이 책, 니체의 삶은 타임스가 뽑은 2018년 올해의 전기, 뉴욕타임즈 편집자가 선정한 올해의 책 등의 이름을 올렸으며 2019년에 100주년을 맞이한 영국의 가장 권위에 있는 문학상인 호손덴상을 수상했다. 이 책에 대한 호손덴상 심사위원 전원이 니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인물의 삶을 명료하게 잘 써냈다고 동의했으며 심사위원장이었던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명예교수 허바이오니 리는 이 책은 니체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일단은 여러분 책을 구입하시고 책을 보실 때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만으로도 이 책을 안 읽을 이유는 없다. 특히 철학이나 니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이번 기회에 정기라는 작품이 어떤 것인가, 정기가 얼마만큼의 수준 높은 문화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번역도 너무나 잘 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오늘은 이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제가 한 20강에서 30강 종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물론 어떤 니체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주는 아닙니다. 왜냐면 니체 전공하신 분이라 교수님께서 유튜브에 많이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유튜브 내용을 찾아보시고 가장 좋은 거는 책을 읽는 거죠. 니체의 책들을. 그런데 저는 이 책에 충실하게 인간 니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니체 철학이 나왔는지를 쭉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니체 철학에 대해서 조금 니체 철학이 좀 난해하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바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본 바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던 인간 니체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니체를 떠올렸던 이미지와 책에 봤던 이미지 좀 다릅니다. 그거는 저만 그렇지가 않아요. 볼까요? 이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네트는 니체의 책을 읽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니체가 예언자나 현인, 연설가 같은 모습일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니체가 아주 온화하고 친근한 사람이어서 루처럼 속으로 깜짝 놀랐다. 루는 니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인이고 루는 니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20세기, 19세기 말과 20세기 매우 중요한 여성입니다. 루처럼 속으로 깜짝 놀랐다. 니체에게 예언자 같은 모습은 없었다. 6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는 동안 니체는 자연스럽고 말수가 적었으며 악의도 없었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 진지하고 위험 있는 태도였지만 유머 감각도 있고 유머에 반응할 줄도 알았다. 그러니까 니체의 책을 통해서 또 니체 철학을 들었던 사람들은 니체의 이미지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니체의 책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은 니체가 매우 단호하고 과격합니다. 얄짤없죠. 그래서 이미지가 니체는 되게 강한 남자, 그리고 되게 책이 웅변적이잖아요. 그 연설가적 어떤 기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빅토리 위고처럼.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어리고 착해요. 그 책 내용과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작품을 통해서 유추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책의 내용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니체는 좀 너무 약해가지고 솔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책은 되게 솔직하게 쓴 것 같은데 본인 삶은 되게 솔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여기 보면은 주변 눈치를 안 본다고 나왔는데 진짜 주변 눈치 많이 보거든요. 배려를 좀 많이 하고 그냥 아닌 척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책 읽으면서 좀 슬프긴 했어요. 자,
특히 니체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강하게 공감했다. 제일 진절이 나는 일은 항상 다른 사람인 척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네. 교수인 척, 문헌학자인 척, 인간인 척 연기해야 한다는 거지. 바젤 대학교에서 교수 일을 시작한 후 그는 에르빈 로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지혜로운 사람인 척 보이려고 난 나이 들게 옷을 입었고 학부생의 신분으로 교수가 되었고 어머니의 말을 듣기 싫었지만 착한 아들인 척 행동했고 기독교적 신앙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목사였던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순종적이고 다정한 아들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으니 이런 생각이 든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매일 다른 사람의 얼굴 연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에게는 국적마저 없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물이 존재하는 공식적인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었다. 삶이 완전히 조각나 있다고 믿었던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자신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태라 생각했다. 진정한 의지를 실현하기는커녕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이 작품으로는 극복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삶 자체로는 극복이 되었는가? 그냥 퀘션 마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가여서 더 공감을 가는 부분이긴 한데 니체가 니체는 인생이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니체가 정말 많이 아파요. 거의 평생 동안 아픈데 정말 심할 정도로 아픕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체적 고통도 심했지만 또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 자신의 사상과 철학이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해요. 특히 썼던 책들이 거의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유로피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니체가 활동했던 시기가 19세기예요. 19세기. 19세기는 그야말로 예술가와 작가가 그야말로 이 사회의 메인으로 뜨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슈퍼스타 작가들이 나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가 썼던 책이 인기가 한번 있을 법도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역으로 저는 니체가 그런 시대상에서 많은 작가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게 시종일관 나옵니다. 정말 안 팔려요. 정말 인정 못 받아요. 그 인정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가 스스로 데미지를 많이 있습니다. 정신승리도 많이 하려고 하죠. 프란치의 아내 아이다의 말에 따르면 그가 유일하게 힘들어했던 건 그가 낸 책들이 반응이 없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유명해지지 않았다는 것 그뿐이었다. 그는 책을 낼 때마다 사람들에게 열렬한 공감을 얻고 떠오르는 샛별로 대중의 환호를 받고 자신을 따른 추종자와 제자를 얻고 싶었다. 이러한 모습이 시종일관 나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더 안타깝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철학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고 또 그 시대에 특히나 더 그랬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인정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니체가 정신 이상이 오기 직전, 그리고 정신 이상이 오고 나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처음 제대로 되게 유명한 평론가한테 그 당시에는 그런 문학 평론가의 파워가 되게 셌습니다. 그러니까 또 권위 있는 어떤 평론가가 한번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에 따라서 뭐 책이 베스트셀러 되던가 아니면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니체가 거의 이제 정신 이상이 들기 막판에 인정을 받거든요. 그 인정을 받았을 때 그 니체의 기쁨이라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요. 특히나 그 자기를 인정했던 평론가에게 보낸 내용 보면은 그냥 니체가 안타까워요. 뭐 구구절절하게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은 참 초인을 얘기했던 니체의 어떤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니체는 그렇게 인간 니체는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내면은 또 그의 사상은 매우 깊어집니다. 매우 깊어져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인간 니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의문은 많이 있어요. 제가 영상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니체의 철학의 형성 과정, 그리고 그것이 삶과 어떻게 결부되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인데, 이제 많이들 잘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잘 오해하기보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니체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니체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이게 니체가 이 자신감이 이렇게 쩔어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상의 황혼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나는 아포리즘에 숙달한 최초의 독일인이다. 이 아포리즘, 이게 명언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아포리즘은 영원성이 부여되는 형태이다. 나의 야심은 다른 사람들이 책 한 권으로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책 한 권으로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10마디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 책이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어떤 거의 뭐 명언집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포리즘, 어떤 짧은 명언식으로 글을 많이 쓰는데, 본인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식의 책이 있으니까 그 니체가 처음부터 의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책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은 잠언적 문체로 번호를 매겨 쓴 니체의 첫 번째 책이다. 그 전에 비극의 탄생, 그 전에 이제 반시대적 고찰 이런 책도 있죠.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짧고 강렬한 방식의 문체 덕분에 단점이 장점으로 성화되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은 잠언적 문체로 번호를 매겨 쓴 니체의 첫 번째 책이다.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짧고 강렬한 방식의 문체 덕분에 단점이 장점으로 승화되었다. 니체는 이런 방식의 글쓰기를 통해 한층 더 심도 있는 질문을 자극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 책으로 그는 독천적인 문장가이자 진정한 사상가로서의 탄생을 알렸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자신의 야심을 얘기하고 또 이후의 책들을 봤을 때 뭐 니체가 의도를 갖고 이렇게 식으로 쓴 거로 생각하지만, 이 책 읽어보시면 니체가 너무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두통과 복통에 되게 크게 시달리고요,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맨정신이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막 100 며칠 동안 계속 두통이 있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눈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글을 길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길게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글을 바꾼 겁니다. 바꾼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인간적인 잠언집 같은 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그런 식의 책이 나왔던 거라는 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분이 평가했던 것처럼 단점이 장점으로 승화되는 현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이 비극의 탄생 같은 책은 이제 니체의 첫 번째 책인데, 이제 이 책은 그야말로 바그너와의 브로맨스를 통해서 나온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니체가 바그너와 이렇게 깊은 관계였는지, 또 이 니체의 인생에 있어서 바그너가 이렇게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처음 보면 바그너와 같이 거의 살다시피 할 정도로 이 정신의 어떤 그 연합이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까웠던 그런 사이인 과정도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반시대적 고찰 같은 책이 나올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표현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반시대적 고찰이에요. 역사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첫째, 과거를 소중하게 보존하는 골동품종 방식. 둘째, 과거를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기념비적 방식. 셋째, 현재를 과거에서 해방하는 비판적 방식이다. 초역사적 시각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영구적으로 유효한 과거의 사례를 지향하는 한편 현재의 이익에 맞지 않는 과거는 적극적으로 잊어야 한다는 것이다. 니체는 오랫동안 과학 관련 최신 서적에 빠져 지냈다. 반시대적 고찰의 일부를 쓰는 내내 해성의 특징, 화학과 물리학의 역사, 발전, 운동과 에너지 관련 이론, 우주의 생성 같은 책들을 틈틈이 읽었다. 니체는 과학과 종교라는커녕 의문에 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둘을 융화시키고자 노력한 동시대 신학자들을 그들이 공헌한 바로 그 믿음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맹비난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과제이자 그가 결코 내려놓지 못한 과제 중 하나였다. 책에 이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사생활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거의 못지않게 나오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특별히 이 책을 썼을 때 니체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이 책의 뒷 배경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반시대적 고찰을 썼을 때 니체가 이런저런 이런 서적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상태에서 반시대적 고찰을 읽게 되면, 또 거기 나오는 철학 사상을 보게 되면 더 그 책이 또 이 니체가 반시대적 고찰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더 깊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니체의 사상 중에 되게 중요한 사상이 영원 회귀 사상이거든요. 영원 회귀 사상은 일단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환생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배경이 나와요. 재밌습니다. 절망적이네. 고통이 내 삶과 의지를 집어삼키고 있어. 5번이나 죽음의 의사를 불렀다네. 니체는 오버베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생각도 깊어져 그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각들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자신을 폭발할지 모르는 기계라고 말한 그는 정말로 8월 초에 디오니소스와 아폴로적 이분법을 떠올린 이후 처음으로 폭발적인 생각들을 떠올렸다.
이 디오니소스 아폴론저 이북본 비극의 탄생에 나온 내용입니다. 실바플라나 호숫가에서는 그가 나중에 자라투스트라 바위라고 부른 피라미드 모양의 거대한 바위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영혼 회귀 사상을 생각해냈다. 영혼 회귀 사상이 실바플라나 호숫가에서 자라투스트라 바위라 부르는 피라미드 모양의 거대한 바위를 바라보면서 나왔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겁니다. 만약 어느 날 낮 혹은 밤에 당신이 가장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을 때 악마가 조용히 다가와 이런 말을 전한다면 어떨까? 네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넌 다시 살아야 할 것이다. 끊없이 반복해서 새로운 것은 전혀 없고 모든 고통과 모든 즐거움, 모든 생각과 한숨, 네 삶에서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반드시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똑같은 차례, 똑같은 순서로 존재의 영원한 모래시계가 계속 뒤집히고 모래 알갱인 너도 같이 뒤집힐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니체의 철학 사상이 딱 유레카했던 그런 순간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나온 그런 책이고, 저는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14장에 이런 14장이 있어요. 아버지인 바그나가 죽고 아들인 자라투스트라가 태어났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야말로 니체에 있어서 니체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니체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그너를 죽이고 자라투스트라를 태어나게 한 그런 과정인데, 정말 어떤 그 니체의 그 역동적이고 되게 드라마틱한 정신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이어서 저는 매우 이제 그 인상이 깊었고, 자라투스트라 관련된 내용 좀 읽어드리면, 자라투스트라가 30세에 40세에 이르는 10년 동안 산에서 혼자 지내는 모습은 니체가 바젤을 떠나 10년간 독립적으로 사색하며 보냈던 시간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그 시기에 그가 주로 시간을 보낸 곳도 높은 산이었다. 자라투스트라는 마흔의 사람들 사이에 있고자 산에서 내려왔다. 니체도 그와 같은 나이였다. 포르메테우스가 문화와 문명을 변화시킬 불을 가져오고 성령의 성령 강림절에 불의 혀를 가져왔듯 자라투스트라도 불을 가지고 내려왔다. 불은 선택된 자들, 깨우친 자들에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을 내린다. 그것은 지혜의 말, 계시의 말과 같다. 자라투스트라의 불에는 신의 죽음 이후 삶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 19세기의 물질주의 맥락 안에서 위기에 이르고 있던 도덕적 삶의 가치, 절하와 절망, 니힐리즘이 처음으로 다루어진 것도 자라투스트라 니체의 입을 통해서였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도 적용할 수 있는 얘기죠. 그 어떤 시대보다 신이 죽은 시대가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니체의 철학이 더 빛을 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니체는 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독서연구소잖아요. 본인도 책을 냈잖아요. 근데 참 이 책을 보면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니체가 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병은 내 모든 습관을 완전히 바꿀 권리를 주었다. 내 병은 내가 망각하기를 허용했고 요구했다. 내 눈은 책벌레와 관련된 모든 습관의 작별을 고하게 했다. 쉽게 말해 문헌학과 작별 인사를 구했다. 나는 책에서 벗어났다. 그것은 나에게 내린 최고의 축복이었다. 제일 밑바닥에 있던 나 자신, 끊임없이 다른 자아의 목소리를 듣느라 침묵을 당했던 독소를 말한다. 나 자신이 수줍어하며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서서히 깨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니체는 문헌학 교수였기 때문에 책에 묻혀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고전에 묻혀 살았죠. 그리고 실제로 어디 옮겨갈 때마다 책을 항상 구비를 했었는데, 그가 너무 아프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난 책에서 해방이 됐다. 그리고 책에서 해방됨으로써 내가 더 깊어졌고 이제야 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니체가 자기 방어 기제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 매우 힘듭니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뽑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실제로 니체의 철학 사상이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뭔가 책과 좀 거리를 둔, 또 책을 극복하고 또 책에서 벗어나는, 혹은 때로는 책에서 떨어져 있어야 더 깊은 걸 할 수 있다, 요런 어떤 뉘앙스, 요런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에 이제 니체가 정신을 잃고 나서 이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저한테 되게 임팩트를 줬던 부분인데, 니체가 정신 이상을 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니체를 이렇게 보살피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프란체스카가 어머니입니다. 프란체스카가 배가 고픈지 물어보면 그건 이렇게 답했다. 제게 입이 있나요? 저걸 먹을까? 내가 말하는 내 입이 먹고 싶네요. 저게 뭐지? 귀야? 저게 뭐야? 코야? 이건 뭐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손이군. 이거 니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망가진 그의 뇌 어딘가에 그가 누구였던지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는지, 좀 울컥하네요.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보면 그것을 책이라 불렀다. 그의 뇌 어딘가에 그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는지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보면 그것을 책이라 불렀다. 니체에 있어서 책은 이런 의미였던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너무 아파서 책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그야말로 어떤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읽어 들었던 것 그런 표현도 했지만, 니체에게는 정말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이 책이 아니었겠나 라는 것들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니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었고, 인간 니체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보시면 니체 책을 사서 지금 읽고 있어요. 책을 차서 지금 읽고 있고, 그리고 그 니체 관련된 강의도 많이 들으면서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니체의 삶과 철학에 대해서 깊게, 조금은 더 예전보다 제가 20살 때 다 이해하지 못했던 니체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 중심으로 앞으로 여러분과 독서연구소에서 함께 니체, 인간 니체란 누구이고 인간 니체의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작품이니까 꼭 니체에 관심 있는 분들,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 전기가 어떻게 그 최고의 작품으로 성화될 수 있는지를 느껴보실 분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